준비 없는 부의 이전은 세금 폭탄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의 올바른 자립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일궈온 삶의 자세를 후대에게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부모 세대에서 이제 생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부의 이전은 단순히 자산의 이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전문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이 자녀에게 조금씩 준 돈, 이 상속세 세무조사 때 전부 걸린다라는 시간입니다. 이 납세자 중에서 이 대부분은 이렇게들 생각하십니다. 이 생활비는 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 즉 생활비는 아무리 줘도 괜찮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상 이 생활비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때 해당하는 사항이란 점, 이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즉 생활비를 포함해서 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 결혼 축의금, 이 부의금, 그리고 혼수용품 등 이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알아야지만 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우선 가장 흔히 접하는 이 생활비 등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해서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를 보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 나오는데요. 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 금품, 그다음에 치료비, 그다음에 나오죠.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리고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그리고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그 다음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이 있습니다. 이 납세자는 종종 그러면 얼마까지가 이 생활비인가 하는 질문을 하곤 하는데요. 이 생활비에는 금액적인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마다 생활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하루 생활비가 1만 원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10만 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비 명목으로 이 수령한 금원으로 이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등 이 부를 축적한다면 이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 생활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생활비를 주장하면서 이를 명목으로 주식, 토지, 주택 등 이 매입자금이나 정기예금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자산 형성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백히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해 이 부양 의무가 있는 상태여야지만 생활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인 자녀가 이 소득이 없거나 자력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나아가서 경제력이 이 충분한 부모가 있음에도 예를 들어서 조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게 된다면 이 조부모에게서 받은 이 손주의 이 생활비는 조부모에게는 손주의 부양 의무가 없으므로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이 필요시마다 직접 비용을 충당해주는 약간 휘발성이 강한 비용이죠. 그런데 이를 몇 년치 생활비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은 당연히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그 등록금이나 교육비 등 남은 돈을 통해서 자산 형성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상 이 증여세 세무조사가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남은 금액으로 자산 형성을 한 경우를 아주 많이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추징이 되는 경우보다는 이 증여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이 상속세 신고 및 이 조사가 이루어질 때 기존의 증여재산의 이 전부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서 과세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생활비를 아무리 줘도 이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를 난 단 한 번도 못 봤다. 전세자금을 줘도 나는 단 한 번도 과세관청으로부터 전화받은 적이 없다.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은 이 상속세 때 크게 세금이 추징됩니다. 다음으로 축의금에 대해서 봐볼 텐데요. 이 축의금은 원칙적으로는 이 사회통념상 혼주에게 귀속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축의금을 재원으로 이 자녀가 부를 축적한다면 증여로 보아서 과세될 수 있는데요. 실제 자녀의 지인으로부터 이 수령하는 축의금은 하객 명부와 이 축의 내역 등을 보관해서 혼인 당사자에게 이 귀속되는 축의금임을 입증하는 방법을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증여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 증여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그 혼인 이 당사자의 그 축의금이 아주 과도하다면 그것이 문제될 수 있는 거죠. 그 밖에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부의금이나 혼수용품 등이 있는데요. 법에서는 일괄적으로 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준으로 좀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을 이 판례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원고들은 통상 신랑이 이 신혼집 매수대금, 여기서 이슈가 되는 건 신혼집의 매수대금입니다. 신부가 혼수용품 매수대금을 각 부담하고 그중 신부가 부담하는 혼수용품 매수대금은 이 비과세가 되는 혼수용품으로서 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포함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반대인 신랑이 마련하는 신혼집 매수대금도 이에 포함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포함하지 않는 것은 신랑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하지만 법원 판결은 이 신혼집 매수대금을 비과세되는 혼수용품으로서 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신랑 측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것은 이 혼수용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비과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매수대금 자체는 자산을 형성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생활비와 반대로 이 자녀가 대신 납부해주는 병원비와 간병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 상속계실 이전에 이 발생한 피상속인의 이 병원비 또는 간병비가 발생할 수 있죠. 이것은 반드시 피상속인의 이 명의의 카드나 아니면 본인의 자산으로 납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효도하는 마음으로 이 상속인이 직접 이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이 간병비를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사실 그 상속재산의 감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 상속계실 현재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도 아니기 때문에 이 상속세 절세에는 사실 전혀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약간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 병원비에 대해서도 피상속인의 자산으로 이 납부를 하는 것이 이 상속세 목적에서는 더 절세를 할 수 있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병원비가 거액인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상속계실 이후의 시점으로 해두거나 아니면 피상속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지불하면서 이 대출금을 채무로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병원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대출액은 금융재산을 구성하기 때문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는 매월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병원비가 쌓이면 이 중간결산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 장기간 병원비의 납부를 미루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속 직전 발생한 이 대출액의 경우 의도적인 대출로 보아서 이 부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의 목적이 병원비 등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꼭 마련해 두셔야 됩니다. 이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속세는 이 국가가 결정하여 확정하는 세목이므로 신고 및 납부 이후에 과세관청에서는 신고 및 그다음에 재산의 평가 적정성을 확인하고 상속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결정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무조건 실시합니다. 이렇듯 세무조사는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들을 검사, 조사해서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그 대상이 된 납세자에게는 사실 영업상의 제약 또는 심리적 압박 등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리고 추가적인 세부담도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은 이 조사 대상 세목, 업종,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이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일정한 사유에 한해서만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이 상속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법으로는 상속세 신고 후 9개월 이내에 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 역시 신고 후 이 9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는 좀 다른데요. 이 신고가 날 세무서에 이 조사 업무가 너무 산적해 있다면 2년 혹은 3년 후에나 조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연락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가량이고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세 조사 시기 이 신청 제도를 시행해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이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속세 세무조사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사전 증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에서는 상속 직전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을 이 증여하는 방식을 통한 이 상속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내에 증여 재산을 이 상속 재산가액에 합산하죠. 상속 개시일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었다는 특징이 있기에 대부분의 상속세 세무조사에서는 정말 핵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에서 이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이해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사전증여 당시 이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면 이 신고 내역을 확인해서 절차에 따라서 상속세 신고서에 반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이거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 재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생활비 혹은 자녀가 전세금이 필요하면 전세자금을 마련해 주는 등 이 각종 자금을 주고 나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전증여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자녀에게 돈 주고 나서 이 국세청으로부터 전화 받아본 적 없다. 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무서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혐의가 없는 납세자의 개인 계좌를 내 통장 보듯이 들여다볼 수는 없고 조세 포탈 등의 혐의가 있거나 이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이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입장에서도 이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상 추징세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전수조사까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혀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증여 후에 10년 이내의 증여자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입니다. 이 증여 당시에는 절대 포착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 무신고 증여 내역이 상속세 조사 때 전부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이 상속세 조사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이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10년간 배우자 및 자녀, 즉 상속인이죠. 상속인의 10년간 거래한 이체 계좌 내역, 그리고 손주, 사위, 며느리 등 이체한 5년 동안의 계좌 내역을 전부 다 조사하여서 소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물론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 이전에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재산을 증여받고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 전에 이 수증자가 사망해 버린 경우입니다.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말 그대로 합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여 재산은 합산되게 된다. 그리고 조사 때 포착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한부 선고 등에 따라서 연명 가능한 날을 비교적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 상속 재산 중에 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반드시 남기고 싶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령 상속인 중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좀 궁핍한 자녀가 있다. 라면 어떻게든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는 이 상속재산가액에 전부 다 가산된다는 점을 인지하셨기 때문에 이 선뜻 증여하는 것이 결정을 못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 증여 후 5년 넘게 사실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된다면 이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 또는 며느리, 나아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피상속인이 향후 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서 증여일 이후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5년 넘게 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래서 상가 건물을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는 거죠. 상속인이 아닌 자이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만 증여하지 않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녀 내외의 경제적 궁핍함도 도와주면서 미래의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가족 형태가 아주 다양합니다. 새로운 가족 형태가 아주 많은데요. 가령 배우자를 사별하고 혼자 지낸 지 20년이 지난 후 다시 배필을 만나서 사실혼 관계로 여생을 같이 보내고 있었는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 옆에서 지극히 본인을 보살펴준 이 사실혼 배우자가 고마워서 사망 1년 전에 법률혼을 맺고 사실혼 배우자가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상속 개시일 4년 전 이 피상속인의 자금이었지만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구입해준 시가 5억 원의 주택 한 채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이런 경우에는 이 당시 시점, 말 그대로 증여해준 시점에는 이 사실혼 관계자였기 때문에 법률론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5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 조사 시점에서 일원의 증여재산 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증여세 및 가산세를 아주 높게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 5억 원은 이 고스란히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어서 상속세 또한 증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배우자라면 오히려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겠다라는 의사를 오히려 명백히 드러내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루어낸 재산에 대해서 정당한 자기 몫을 이 분할받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해당 재산이 이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 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혼 관계의 존부, 그다음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하게 된 경위 등 이 재반 사실 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나 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이 상속 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는 이 증여 재산은 가급적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는 증여재산 목록은 앞서 살펴봤던 생활비 등 비과세 증여재산과 공익법인 등에 출연받은 일정 재산, 그리고 합산배제 증여재산 등이 있습니다. 이 다각도로 이 사전증여에 대해서 꼭 검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